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 고발 대상 중개사 법령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1편에 나오는 포상금 제도입니다. 1편에 나온 포상금이 걸려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포상금 하면 양 부모님하고 7분의 교사님, 안인광 이렇게 해서 암기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상이 되는 것은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기억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매매를 업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매매업은 금지 행위이긴 한데 포상금하고 관련이 없죠. 자, 니은번 다른 사람부터 대여받은 사람, 대여인데 이게 양도 대여죠. 요 양이죠. 포상 걸려있는 거 맞죠? 디귿번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겠다,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금지행위이긴 합니다. 판자 여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거짓말 친 거. 근데 이것은 포상금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포상금이 걸려있는 건 여기서 니은번 하나예요. 이렇게. 자, 22번 저쪽으로 가야 돼.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격 취소에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시도의사는 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이게 중3 벌이잖아요 지금. 그럼 자격 취소까지는 아니고 결격사유에 해당되긴 합니다. 중3벌은 벌금 받을 때부터 3년 동안, 따라서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까지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격 취소까지는 아니고. 2번 자격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갖다가 반납하셔야 되죠. 이게 누구한테 반납합니까? 자격 취소됐을 때 반납은 줬던 시도의사한테 반납하는 거니까 이거 맞죠. 3번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때는 5일 내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고가 아니고, 이제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통보하고 다른 시도의사한테 또 통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용어가 좀 바뀌었으니까 수정을 해두시는데, 5일 내에 통보하고 5일 내에 시도의사한테 통보해야 되겠다. 5일 요거 막 주로 요 5일을 물어보죠. 용어는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통보. 통보라고 이제 통일이 됐어요. 통보.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맞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4번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하고자 했을 때는 청문한다 그랬는데, 청문하는 거 맞죠 참? 취소니까. 5번 시도의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땄다, 취득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자격 취소해야 되는 사유 맞죠? 부정 취득이니까 부자로 따서 암기했던 거죠. 자격 취소 사유는 암기할 때 자취하는 양 부자가, 아빠하고 아들이 이 형의 금고를 훔쳤다 이렇게 이제 암기했었죠. 부자가 뭐예요? 부정 취득. 이렇게 취소에 맞죠? 자,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사유는 임등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임등치가 아닌 것을 물어봤네 또. 조심하셔야 되겠네. 자, 등록 기준에 미달되었다. 여기다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 미달. 그러니까 지문에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단어, 암기했던 단어에다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준 미달하면 요건 임등치입니다. 손기정 씨 하면서. 요 임등치 사유 같은 경우는 6개월짜리 임시 이사를 겸직한 손기정 씨는 회사에다가 3번 이상 거금을 투자했다. 이렇게 암기했었다고. 거기서 기자, 손기정 씨 할 때 기자가 요거 기준미달 임등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의 영리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썼다 이런 얘기니까 이것은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건 임등치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했다. 어디에 동그라미 치실 거예요? 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등치. 여기 들어갑니다. 임자가 어디 들어갔죠? 임치. 요거죠, 요거. 4번은 어디에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여러분? 그렇죠. 6개월 남았죠? 6개월 넘게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무단으로 휴업한 것은 요거니까 임등치로. 이것도 임등치. 이것도 임등치. 마지막 5번은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보실까? 제일 중요한 단어. 암기할 때 글자 땄던 게 뭐요? 손자죠. 손기정시 할 때 손자죠. 요거요. 그래서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업무 개시한 거. 이거 뭐예요? 임등치. 오케이. 다 임등치인데 2번만 업무정지사예요. 승계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 가볼까요? 폐업 전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효과란 말이 오면 좀 단순해집니다. 처 1승이거든요. 1년간 승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승계. 이거 순서를 못 바꾸니까 처 1승. 2승 그러면 안 되죠. X. 그 다음에 니은번.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 그러면 재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폐업 전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죠. 그럼 폐일업이 떠올라야 됩니다. 폐업기간이 1년 넘었을 때 업무정지를 못 때린다죠.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행정처분 할 수가 없다. 폐일업이니까 2년 넘었으니까 업무정지 못 때리겠죠? 맞네. 그러니까 니은번은 폐일업을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 폐업 전 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과는 처 1승이니까 1년간 승계니까 10개월 됐을 때는 더 승계. 다 이거 승계 되겠죠? 이것도 맞네. 효처 1승 물어본 거예요. 자, 리을번.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다. 그러면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3년 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재등록을 했는데 폐업 전에 무슨 짓을 했죠? 등록 취소 사유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죠. 그렇지만 폐업기간이 3년 넘어버렸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도 맞는 얘기죠. 옳은 것은 요 기억본 빼고 다 맞지. 응? 옳은 걸 모두 고르세요. 1년인가 중에 틀렸지. 할 수가 없지. 맞고. 연계되지. 기억본 빼고. 다 맞, 4번이구나. 네. 4번이죠, 4번? 네. 눈에 화가 안 들어오네. 자, 25번에 보면 1년 이하의 적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거 있죠. 네. 원래 1학년 일반인 것은 1학년 일반인 아닌 비양과 임시이사 이 등이라는 사람과 이 소란 사람은 수협에서 판매하는 사이다차를 좋아한다. 이렇게. 자, 1학년 일반인 걸 골라라 이런 뜻이죠. 기억번은 어떤 글자에 동그라미 치실까? 이렇게. 여기 들어가죠. 아닌 자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1학년 일반인짜리입니다. 니은번은 어디에 동그라미 치셔? 요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등록을 2번 한 거죠. 2등. 요거 2등이에요. 요거 2등. 절등치예요. 그러면서 1학년 일반짜리입니다. 예? 지금 1학년 일반짜리 암기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사이다차를 오지게, 오쪽이 빠졌네. 오지게 좋아한다. 5배 초과해서 보조원 고용했을 때입니다. 이건 5. 오지게 좋아한다. 여기 빠졌네. 암기할 때. 이거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은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상물에 대한 매물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 사업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되는데 의뢰받지 않는 걸 공개했다는 얘기는
사이다차 할 때 요 이자에 들어갑니다. 사이다차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이외의 정보를 올리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들어갑니다. 사업자 얘기죠. 사이다차. 우리가 이제 2로 땁니다만은 의뢰받지 않는 매물 정보를 올렸다 이런 뜻이죠. 이거 전부 다 1항 1반인데 보니까. 근데 1번 어때요? 시계다 동그라미를 딱 치셔야지. 시계다 딱 동그라미 치고 이건 3학년 3반. 그러니까 답은 기억력은 되것이죠. 직접 거래는 딱 보는 순간에 3학년 3반인 게 막 떠올라야 됩니다. 좀 하시다 보면 그렇게 돼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물었습니다. 거래사 아닌 거요. 1번은 어떤 글자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우리가 많이 이제 중요한 단어. 판단을 거르치게 한다. 요건 형사처벌입니다. 1항 1반짜리입니다. 판자. 수협 판매할 때 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연습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암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저거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게 아니고 지금은 컨닝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7월 달부터 조금 더 하시고 나중에 2달 정도 남겨놨을 때는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2번 휴업을 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한 청에 재개신고 안 한 죄죠. 재개신고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과. 그 다음에 3번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안 했다. 누가? 개공이. 그럼 요건 500과입니다. 개공이니까 그렇게 되죠. 소공이 정확하게 설명 안 하면요. 자격 정지입니다. 이건 개공이니까 500과고 소공이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자격 정지 먹는 사유입니다. 소공일 때는. 그 다음에 4번 인터넷을 이용해서 중개대상물에는 표시광고할 때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이라든지 거래 형태, 매매냐 임대차냐 이런 것을 명시해야 되죠. 명시 안 했다. 명자. 요거 동그라미 딱 쳐야 됩니다. 명시 안 한 죄는 백과죠. 백과. 이렇게. 어쨌든 과태료. 마지막 연수교육 안 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연수교육 안 받았다. 연자. 500과죠. 이건. 전부 다 이거 과태료인데 1번만 형사처벌이에요. 1학년 1반. 징역벌금이라고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그런 것은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중개사가요. 사장님이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여기 주목하셔야 되고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부동산 있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거 맞죠? 중개사가 하는 거죠. 서명 또는 날인해서. 맞는데. 2번. 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려는 경우에 중개한 경우 거래 신고는 공동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어느 한 명의 명의로 해야 된다. 아니요. 이때는 공동 중개한 개공에 이름이 다 들어가야 되고 서명 또는 날인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안 되는 거고. 3번.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 계약일 때 그때 모두 거래 신고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죠.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는 것은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 중에서는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매매해도 거래 신고 대상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란 말이 옳지 않다. 이렇게.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방문 제출은 가서 갖다 내주는 거죠. 방문 제출은 이렇게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죠? 소공이 대행할 수가 있죠.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는 소공은 자기의 신분증명서를 들고 와서 제시하면서 할 수 있겠고 그럴 때는 자 부탁을 한 위임을 한 중개사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필요가 없다. 그죠? 보조는 또 제출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 5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에 취득하려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거 매매일 때 하는 거예요. 30일 내에 하도록 돼 있죠. 외국 사람도. 외국인 특례에 따른 토지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요거 신고 대상이 됐다는 건 매매라는 거고, 매매일 때는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고, 30일 내에 하는 거고, 요럴 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는 적용이 없게 되니까. 5번도 틀렸죠? 그러면 맞는 게 1번이 맞습니다. 자, 28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고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당사자는 계약 체결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관청에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다. 단독 또는 공동이라는 건 뭐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무조건 틀렸죠. 3개월 이내가 아니고 30일 이내고. 원칙은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방이 거부하거나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단독신고도 가능합니다. 2번. 주택법에 따라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규제지역이죠. 실거래가가 5억 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일 때는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되겠다. 매수인이 뭐일 때? 국가일 때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이거 아닌데? 국가일 때는 국가가 해야죠. 국가가. 그리고 뭐 이게 5억 원이든 뭐든 간에 신고를 갖다 하는 건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신고사항이 추가되겠죠. 신고사항이 원래 한 8가지밖에 없는데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이 2가지가 또 추가될 수 있겠어요. 규제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과주 이렇게 암기했던 내용이죠. 근데 어쨌든 신고는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 아니고. 3번.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행정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제주시 뭐 이런 거예요. 제주도 제주시. 그것이 신고관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에서는 거기에 있는 행정시가 등록관청도 되고 신고관청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실 등록하려면 제주시장한테 신고한다고 한다면 여기 신고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행정시가 되는 거죠. 자, 4번.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중개사가 신고해야 되지. 당사자는 의무가 없죠. 중개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중개사는 신고해야 된답니다. 이것도 정확히 해야 한다. 계약서 중개사가 쓰였으니까요.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다. 5번.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조심하셔야죠.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내는 게 아니고 실거래가 신고 아닙니까?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신고관청에 가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등록관청 아니고요. 늘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29번요. 틀린 것은 했습니다. 요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신고할 때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되겠다.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죠, 사실. 맞는 거. 2번. 당사자가 직접 거래의 경우에 매도인이 거래 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매도인이 거래 신고를 갖다가 거부하게 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반이 거부하면 매수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지.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다 그렇게 되면 중개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가 공동 신고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일반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할 수 있지. 맞죠? 3번. 거래 신고가 되고 나서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요. 깨졌죠? 그러면 취소했다는 취소 신고 하셔야 된다고. 세금 안 낼 거니까. 이 취소 신고는 어떻게? 단독으로 취소 신고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취소 신고 자체는 어떻게 해요? 역시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요 취소 자체는 민법상 단독이기 혼자 할 수 있는 거니까 취소 자체는 혼자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는데 그 취소에 따른 신고는 공동신고입니다. 도장이 다 들어가야 돼. 매도인과 매수인 도장이. 그래서 이때는 공동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얘기해야 되고 단독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X지. 여기는 취소는 단독으로 하지만 취소 신고는 뭐예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 틀렸죠? 그리고 3번이 답이고 4번 중개사가 매매계약에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중개사가 신고해야 되겠다 그랬어. 응? 매매계약에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중개사가 해야지. 신고를 안 하면 500과 5번 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 매매계약 했을 때 그 거래 신고하는 거죠. 근데 그랬다가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버리면 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해 줄 수는 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맞는 거예요, 5번.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거래 신고를 중개사가 해줬어. 근데 매매계약이 해제됐어. 이렇게 되면 해제 신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당사자가 그래도 해야 돼요. 근데 중개사가 해줄 수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맞는 거라고요. 이걸 그러니까 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땡이요. 해제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조심하시라고. 하여야 한다. 중개사가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런 의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땡. 뭐가 맞는 거야? 해제 신고를 해줄 수 있다. 서비스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때 해제 신고를 해야 될 사람은 누구야? 해야 될 사람은 당사자. 거래 신고를 중개사가 해줬다고 해서 해제 신고를 해야 될 의무는 없다. 그냥 해줄 수는 있다. 서비스로 주셔. 다시 나와도 어려울 지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하셔야 돼요. 내용 중에 다른 것보다는 아까 여기 보면 3번 지문이나 5번 지문 같은 거 주의해야 돼요. 뭐 1번, 2번, 4번은 뭐 별거 아닌데 3번, 5번 주의하셔야 돼요. 자, 30번요. 갑이 A도 B, C에 소지하는 주택입니다. 을과 병 간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어요. 을, 병 간에. 갑이 중개한 겁니다. 사장님이. 그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랬을 때는 임대차 신고무가 생기죠. 근데 이건 이제 대상 지역은 전국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시, 땡땡 시라고 나오면 대상 지역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슨 시 나온 거, 무슨 구 나온 거. 대상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군 지역 이렇게 나오면 군 지역은 경기도에 있는 가평군 이런 군 지역이나 아니면 광역시 내 군 지역 그것은 신고 대상이에요. 근데 전라북도에 있는 군, 강원 저기 뭡니까? 뭐 경상북도에 있는 군 이런 것은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군 지역일 때는 두 군데만 들어가요. 하나가 뭐냐면 저기 경기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어디가 되냐면 광역시 내 군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런 데는 이제 신고 대상 지역이 돼요. 그리고 특별자치도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다 적용돼요. 제주도, 전라북도, 강원도 이건 다 적용되는 거예요. 특별자치도 이 말 나오면 그 안에 있는 행정구역에 들어가는 건 다 신고 대상. 거의 신고 대상 지역이 다 들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빠지는 게 드물 정도예요. 빠지는 거 이제 뭐 그 특별자치도나 경기도 그다음에 광역시 빼고 나머지 시도에서 군 지역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거의 그것만 빠져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보겠죠. 근데 어쨌든 땡땡시 그러면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금액 가지고 따지죠. 자, 보증금이 얼마 넘어가면 임대차 신고하시라. 보증금은 6천 초과고 월세는요 30만 원 초과. 다 초과입니다. 그래서 63빌딩, 초고층 빌딩 기억하시죠. 63빌딩, 초고층 빌딩 기억하셔야 돼요. 요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부터 며칠 내에 하는 거죠? 30일 내에 하는 거고 알아둘 것은 30일 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액수가 100과에 100과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500과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 안 하면 100과 이렇게 돼요. 여기서 답은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죠.
답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까 6천 셋 중에 하나네 그러면.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30을 내야 되니까 요거죠. 답이 3번이에요. 자, 31번. 외국인 특례 물어보고 있네요. 옳은 거. 국제연합도 외국인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국제연합 또는 그 산하기구 다 들어갑니다. 니은 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외국 사람이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죠. 그것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겠다. 그죠? 외국 사람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 신고 의무가 있어요. 디귿번. 외국인이 상속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부동산을. 그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 신고하셔야지. 6개월 이내입니다. 이거 1년이 아니고. 리을번.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취득 허가를 받으셔야 되겠다 그랬는데, 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허가 대상 땅이 아니죠. 허가 받는 거 아니죠. 허가 받은 땅 어떤 게 있어요? 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 외국인 특례상 허가 받는 땅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군사와 관련된 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와 관련된 지역들.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맞았어요. 천연기념물 이런 것들은 요 대상 지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는 허가 대상 땅입니다. 천연기념물 명승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나오고. 요 중에서 심사 기간이 요 군사와 관련된 지역만 30일로 좀 길고 나머지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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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이렇게 되죠. 예? 요것만 30일이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은 요 안에 안 들어가니까 허가받을 필요 없어서 땡이고 틀렸고 다 틀렸는데 옳은 것은 기억번 하나밖에 없는데요. 답 1번. 자, 그 다음에 32번은 쉬운 문제입니다. 보시면 기준 면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가 제도에서 기준 면적. 기준 면적은 이제 여기 보면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도시지역을 묻고 있어요. 세부 용도 지역별에 따라서 면적이 좀 다르죠. 주거지역은 60초가, 전부 다 초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하일 때는 받을 필요 없다, 필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받을 필요 없는 것은 60 이하. 상업지역은 150 이하. 150제곱미터. 평이 아니고 이하. 공업지역도 150이죠? 이하일 때는 허가 안 받는다는 거. 이하일 때는 넘어가야 허가 받는 거. 녹지지역은 뭐예요? 60 이하일 때는 허가 안 받는 거? 아니. 200이죠? 200제곱미터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200제곱미터. 이하일 때 허가 안 받는다. 그러면 200제곱미터 초과일 때 허가 받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응? 그러니까 원래 조문은 이하일 때는 안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조문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초과했을 때 허가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60초가, 150초가, 150초가, 200초가 마지막 미지정 지역은 다시 60으로 회귀하는 거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0, 150, 60이 어디 갔어? 60, 150, 200이니까 2번이네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하 허가 안 받는다는 걸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33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행명령 옳은 거요. 아이고 이행명령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랬을 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고 그 안 지키면 이행명령 나오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이행강제형까지 갑니다. 그런 과정인데 이때 이행명령서는 문서로 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니까 X. 그리고 이때 이행명령서에 나온 기간은 여유시간은 3개월 줘요. 3개월. 요거 맞는데 요게 틀렸어.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시켰단 말이에요. 방치. 그래서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요거 3개월이죠. 이를 이행치 않았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취득가에게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방치시켜놨을 때는 10%죠? 맞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 3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뒤에가 틀린 거죠.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을 때는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는데 이행하기 전에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징수해야지. 뭐. 징수할 수 없다가 틀렸는데 또 여기서는 징수해야 쓰겠다. 징수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가만있어 봐. 지금 4번도 틀렸는데? 아, 옳은 거 고르군요. 옳은 거니까. 2번이 맞네. 자, 5번도 틀렸겠네, 그러면. 5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씩입니다. 틀렸어요. 자, 34번 갑니다. 틀린 것은 냈습니다. 틀린 거. 분묘가 9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옛날에 묘가 설치됐는데 장사 등하는 법이 2001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막는 거냐?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법 시행되기 전에 무단으로 설치됐다고 해도 여기서 20년 지나면 시효 취득해요. 법 시행된 뒤라도요. 땅 임자가 땅 주인이 시비 안 걸면. 그다음에 2번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암장 평장되어 있다. 위에 볼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정되지 않는다. 아직 사망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장례의 묘소인 가묘 같은 경우는 분묘기지권을 인정 어떻게 해요? 되지 않는다. 그죠? 반대죠. 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시신이 없는 거지. 인정받지 못합니다. 4번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기지권자는 땅 임자가 지를 청구하면 줘야 돼요. 언제부터 계산해서 줍니까? 달라고 청구한 날부터 계산해서 지료를 지급해야 되겠다. 시효 취득이니까 청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계산기 두들겨서. 이것도 맞죠? 5번 분묘 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묘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은 없어. 분묘 기지권이 주변에 민땅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또다시 묘자를 쓸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는 없다는 뜻이니까. 맞죠? 틀린 건 몇 번이냐면 1번. 35번요. X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갑과 을이 갑소유 토지라고 돼 있어요. 갑의 땅. 을은 갑. 그러니까 을이 산 거지, 이렇게. 근데 을과 병은 이렇게 해서 농지법을 피하려고 명시상 약정을 둘이 해갖고 을의 요구에 따라서 갑이 직접 이렇게 병 앞으로 등기해줬다. 이런 얘기죠. 이전 등기는 요렇게. 계약은 요렇게 하고 등기는 요렇게 해준 거지. 이게 3자간의 명시탁. 여기가 신탁자고 여기가 수탁자고. 신탁자, 수탁자. 여기는 매도인. 이렇게. 3자간의 명시탁. 중개사가 이제 요 계약을 중개해 준 거죠.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근데 요럴 경우에, 이걸 이제 3자간의 명시탁이라고 그러고, 그때 명시탁은 요건 금전 명시탁인 거예요. 법을 회피할 목적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 관계에 있는 건 상관없고, 금전 명시탁 쪽이 들어가니까 명시탁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이렇게 돼요. 다만, 갑을사의 매매 계약은, 이건 뭐 문제 없죠. 유효죠. 이렇게.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되다 보니까 일단 임시적으로 이 농지의 소유권은 갑한테 있는 꼴이 됩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갑이 병명의로 맞춰준 등기의 효력은 뭐요? 무효죠. 자, 니은 번. 을은 병을 상도로 해서
우리 병을 상대로 해서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 못해. 이게 병이 을이 준 돈 가지고 산 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을이 대금을 치렀는데 등기만 맡아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 취한 게 없다고. 소유권은 또 갑한테 있고. 대금을 갖다가 을이 병한테 준 것도 아니고. 등기 명의만 있는 거지. 이것도 안 되고. 대급판. 을은 갑을 대입해서 등기를 빼뜨려 올 수 있다.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지. 이게 유효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여기서 디귿번 하나밖에 없네요. 자, 36번. 갱신 요건. 요거 주택에 대한 갱신 요건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러잖아요. 주택을 물어봤습니다. 틀린 것은 했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주택은 2개월 전까지죠. 임차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요? 임차인이 갱신 요구해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는 건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고, 임차인이 언제까지 갱신 요구하셔야 되겠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 요구하셔야 되겠다 이 말이지. 맞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을 적에는, 이익이 주택이니까 그런 사실이 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갖다가 거절해버릴 수도 있다. 갱신 요구 들어가면 원칙은 들어줘야 되나? 이런 경우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이익이 연체라든지 무단 전대라든지 이런 것들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상당한 보상 이런 거 거절 사유가 되죠. 예외적으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다. 3번.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몇 년? 2년. 그러니까 갱신 요구에도 2년 연장이고 묵시적 갱신도 2년 연장이고 그렇습니다. 재계약은 합의한 기간이 되겠고. 자, 4번.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의 임차인은 어떠냐? 임대인 보고 언제든지 또 해지 통보해서, 해지 통지입니다. 글자가 들어가야 되네.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임차인은 또 이게 기가 막힌 게 갱신 요구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언제든 나간다고 통지할 수 있고, 그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빼줘야 되겠다 이런 거지. 자, 5번. 임대인이 아닌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아니야,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거기 살아야 됩니다. 이럴 적에는 거절할 수가 있죠.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직계 존비속의 사유도 포함되니까 임대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5번이 틀린 거네. 자, 그 다음에 37번. 옳은 걸 고르세요. 했습니다. 자, 이것은 상가에 관련된 거예요. 옳은 거. 기억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이 상가에는 이제 초과 보증금이 있잖아요. 이럴 때에도 적용되는 게 일부 있죠. 일부. 그 중에 뭐또 들어갑니까? 권리구에 관한 규정도 들어갑니다. 자, 초과 보증금일 때 적용되는 거. 초보가 세표차로 대권을 갱신했습니다. 초보가. 거기서 초과 보증금일 때도 적용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3기 연체일 때 해지할 수 있다는 거. 표준 서식을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는 거. 초과 보증금일 때도 적용되는 거. 대항력.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권리금. 그 다음에 또요. 갱신요구권. 요 5개는 초과 보증금일지라도 적용된다. 이런 거지. 맞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 이익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을 적에는 갱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익이 연체가 아니고
상가가 되다 보니까 이때는 3기연체. 쉬운 거죠? 디귿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갖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건 행사기간 이내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갱신요건을 행사할 수가 있다. 전차인은 임대인을 대위해서 갱신요건을 행사. 전차인은 그렇죠. 요것이 참 잘 나오죠. 이 전차인은 갱신요건이 원래 없는데 이렇게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합법적인 전대차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신해서, 요거 중요하죠. 직접 그러시면 안 되고 대신해서 갱신요건을 행사할 여지는 있다. 맞죠 이거?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번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8번.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회사가 위임인에게 인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낙찰자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여기 경매 등기입니다. 줄이면 경매 등기. 그게 맞춰진 뒤에, 경매 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한테는 낙찰자가 뭐예요? 근데 유치권 인정 안 해줄 수 있죠.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경매 등기된 뒤잖아, 뒤. 이럴 경우 유치권자는 자신의 유치권을 갖고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낙찰자 매수인 입장에서는 물어줄 책임이 없지.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차순위자가 신고한 금액이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 뺀 금액을 넘게 되면 그때는 차순위 매수 신고할 자격이 있지. 그때만 할 수 있죠. 넘어갈 때만.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이 맞고. 3번. 낙찰자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맞아요. 다 낸 때 취득한다. 돈 다 내면. 경락 대금을 완납한 때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자, 4번. 재매각 절차는 어느 때 재매각을 하게 되죠? 재매각인데. 재매각 절차는 언제 합니까? 그러면 재매각 절차는 대금 납부 안 해서 다시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종전에 대금 납부 안 했고 도망갔던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는 입찰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이거 대금 납부 안 했던, 그래서 재매각 절차로 넘어가게 만든 종전의 낙찰자는 보증금을, 걸었던 보증금 10%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이게 재매각 절차로 넘어갔을 때 종전의 매수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두 가지죠. 하나는 재경매 절차에는 못 들어오고, 두 번째 걸었던 보증금은 날려먹는다.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이게 두 가지 불이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해도, 요새 요게 잘 나오더라고요.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1번 저당권자가 있는데, 저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다. 그래도 1번 저당권자도 어떻게 해요? 소멸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는 건 왜 그러냐면 배당에서 1등으로 줄 서요. 2등으로 배당 타요. 여기가 경매를 넣었을 때. 왜냐면 요 1등 근저당권자는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채무자가. 갚아야 될 때가 남아있지만 다른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치게 되면 난리가 났기 때문에 요 일반 근저당권자는 기한이 남아있어도 바로 배당해서 줄 서서 배당 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타는 데까지 타고 이거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5번. 자, 39번. 매수신청 대리인에 관련된 거네요. 틀린 것은 했어요. 자, 갑의 매수신고액이, 여기서 위임인을이고, 갑이 이제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보는 사장님 갑이에요. 갑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이고,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갑은 차순위 신고를 해줄 수가 있다. 아까도 위에 나왔던 내용 같은 내용이네요. 자, 갑
매수신청 대리인 갑입니다. 을을 대신해서 입찰표를 대신 작성해 줄 수가 있고, 매수신청 대리인 갑은 그게 갑의 입찰로 을이 1등을 먹었어요. 또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이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했다. 못 먹었네. 떨어졌습니다. 그때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갔다가 손님이 이제 의뢰인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보증금을 찾아와 줄 수 있죠. 매수신청 보증금을 돌려줄 걸 신청하는 것도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니까 보증금 찾아오는 걸 대신할 수 있다 이거죠. 대리권 범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2번, 3번이. 4번, 갑은 기일입찰 방법에 따라서 매각기일을 할 때 매수신청 대리 행위할 때 집행부문에 정한 매각장소나 집행부문에 어떻게 직접 출석해야지. 다른 사람 보낼 수 없고 대리인 갑은. 5번, 손님 을의 갑에 대한 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약정이 있으면 모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 허가 결정일로 한다. 매각 허가 결정일이 아니고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이렇게 일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한일로 한다. 허가 결정일이 아니고요. 5번이 틀렸죠. 네. 마지막 40번입니다. 밑에 공법이 무시무시한 공법이 있네요. 안 보고 싶어요, 공법. 자, 40번 문제 틀린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하나 더 있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맞아요.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 주거용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갱신요건 행사를 통해서 갱신된 임대차는 2년 연장이 되는 거죠. 3번,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경매 넘어가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최우선 요건이 있겠죠. 근데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어때요?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그랬는데 이거 갖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 측에서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요건상 경매 등기 전에 뭐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다음에 어디에 해당돼요? 소액에 해당돼야지. 그래야 세 측에서 다른 권리자,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를 타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3번 틀렸습니다, 이거. 거의 최우선 면제권은 요거 잘 내더라고. 4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고스란히 뭐예요?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봐서 새 주인한테도 대항력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니까 맞겠죠. 5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면 그 임차인은 이후에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사를 갚아버리거나 전출을 가더라도 이미 취득해놨던 대항 요건 우선 요건은 잃지 않는 효력이 생기니까 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고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최우선 면역권에서 문제 내는 걸 보면 최우선 면역권은 대항 요건을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 물어보고요. 두 번째 잘 내는 건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 등기가 된 뒤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최우선 면제 받을 권리는 없다는 걸 잘 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잘 되는 것은 상가에서 최우선 변제 이건 최우선 변제권 아니군요. 상가 같은 경우에 최우선 변제 말고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느냐 그것도 잘 내고 상가 같은 경우 확정일자 세무서에서만 받는다. 다른 데 받는 데가 없어요. 네, 그렇게 세 가지는 주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거하고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중개 실무에서는 조문 위주로 나오고 나왔던 거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어렵게 나오고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모의고사를 몇 번 볼 겁니다. 처음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점수가 생각한 것만큼 잘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낼 때는 기출문제 위주로 냈어요. 다음번에 낼 때는 기출문제도 내지만 변형한 문제를 이제 섞어서 내게 될 거고, 그 다음번에 낼 때는 이제 거의
거의 기출문제를 다 변형해서 낼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수 잘 나왔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안 나왔다고 해서 또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시간 지나면 또 실력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첫 시험이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망하지 마시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리면 되니까.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